내 이름은 서연, 38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컨설팅 회사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라고 말한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번쩍이는 외제차,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인 지위까지.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 화려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얼마나 깊고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숨겨져 있는지를. 나의 하루는 언제나 차가운 침묵과 함께 시작된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눈을 뜨고 홀로 식사를 하며 홀로 잠이 든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는 몇 달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내게 당신께서 평생을 모아온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남겨졌다는 아주 깊고도 시린 고독감 또한 함께 남겨주셨다. 내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기억 속에 아주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나를 버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 어머니는 그에 대해 단 한 번도 내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를 떠나야만 했다고 그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를 무책임하고 비겁한 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는 나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일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다. 나는 남자들보다 더 독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일했다. 나는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아버지 없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나의 그 평온했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새로운 신입 사원이 한 명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 그녀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듯 아주 어리고 또 서툰 사회 초년생이었다. 그녀는 나의 팀으로 배정되었고 나는 그녀의 사수가 되어 그녀에게 일을 가르쳐주게 되었다. 민지는 의욕은 넘쳤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녀는 잦은 실수를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까다로운 부장님께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을 당하곤 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아주 오래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열정 하나만으로 이 험한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던 나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민지는 또다시 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 그녀는 중요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몇 주간 공들여 준비했던 기획안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부장님은 그녀에게 당장 내일 아침까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놓지 않으면 당신은 이 회사에서 해고될 줄 알아 라는 마지막 통보를 날리고 퇴근해 버렸다. 사무실에는 나와 민지 단둘만이 남았다. 민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민지 씨, 괜찮아요. 아직 시간은 있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날 밤을 새워 그녀와 함께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기획안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그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히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우리는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논리적인 새로운 기획안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 민지는 내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민지 씨가 똑똑해서 금방 배운 거지. 이 기획안은 민지 씨 이름으로 내일 아침 부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해요. 민지 씨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나를 단순히 직장 상사로서가 아닌 인생의 멘토로서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나는 그녀의 낡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나의 아버지, 그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몇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젊은 시절 사진 몇 장과 그가 어머니에게 썼던 낡은 연애편지 몇 통, 그리고 봉인된 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듯한 편지 한 통, 편지의 겉면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20여 년간 그토록이나 궁금해했던, 그러나 결코 알 수 없었던, 그가 우리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아주 짧지만 그러나 강렬하게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를 용서하시오. 나는 당신과 우리 딸 서연이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당신들을 떠날 수밖에 없소. 내게는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아주 무서운 빚이 있어.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당신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당신들의 곁에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당신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뿐이오. 부디 나를 잊고 당신과 우리 딸 두 사람만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시오. 언젠가 내가 이 모든 빚을 다 갚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당신들의 곁으로 돌아가리다.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갚아야 할 빚.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언제나 그가 도박빚이나 사업빚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원망해왔다. 하지만 편지 속에 담긴 그의 진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의 그 마지막 편지가 나의 이 평온했던 삶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되리라는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슬픔과 함께 지독한 상실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던 어머니, 그녀가 없는 이 세상은 내게 너무나도 낯설고 또 차갑게만 느껴졌다. 어머니의 장례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게 아주 크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장례식장에는 나의 회사 동료들과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검은색 양복과 똑같은 위선적인 슬픔의 표정을 지은 채 나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그 어떤 위로의 말 속에서도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장례의 마지막 날이었다.
내가 상주로서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을 때였다.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한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그곳에 모인 그 어떤 조문객들의 그것과도 달랐다. 그는 아주 낡고 허름한, 그러나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의 무게와 고된 삶의 흔적이 깊은 주름과 함께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화려한 장례식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제단 위에 놓인 나의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나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머니의 오랜 지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하며 그에게 다가가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한, 그리고 나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주 강렬한 충격에 휩싸여야만 했다. 그의 얼굴은 비록 세월의 풍패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지난 20여 년간 나의 그 낡은 사진첩 속에서,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서 그토록이나 그리워하고 또 증오했던 나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향해 아주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함께 미안함, 그리고 나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나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의 모든 억눌려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야 말았다. 나의 입에서는 내가 지난 20여 년간 그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요? 나의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나는 그를 나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를,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게 한 그를 나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나의 그 격렬한 반응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의 동료들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나의 그 차가운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딱 한 번만 너랑 얘기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왜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이유를. 나는 그의 그 처절한 모습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가 우리를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가 편지 속에 남겼던 그 알 수 없는 빚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에게 나의 명함을 건넸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연락하세요. 그때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변명을 한번 들어는 보죠.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나의 그 차가운 대답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그 굽은 등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나는 다시 나의 그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그것이 그에게서 온 전화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이 전화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다시 한번 그를 나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할까? 나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나의 지난 20여 년간의 모든 의문에 대한 그 해답을.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한 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두 번째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와 한적한 카페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나는 일부러 나의 집이나 회사가 아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주 낯선 장소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나는 아직 그를 나의 세상 안으로 완전히 들여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 아주 오랜만에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은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마주한 딸을 향한 미안함과 함께 어떤 어색한 설렘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차갑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서연아, 그는 나의 이름을 아주 힘겹게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불렀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와 네 엄마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아주 큰 죄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 뒤늦은 사죄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지난 20년간 당신 없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느냐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에게 물었다. 내가 지난 20년간 가장 묻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질문을 왜 우리를 버려야만 했어요? 나의 그 질문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내게 지난 20년간의 그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대로 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한때 아주 유망한 젊은 사업가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일구었고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아내인 나의 어머니와 어린 딸이었던 내가 함께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떠난 후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과 자빌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 멀리서 우리의 소식을 지켜보며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나는 그의 그 길고도 슬펐던 고백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참했고 또 너무나도 진심 어리게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그 아픈 삶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 가해자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이나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의 그 연민의 감정을 한순간에 차가운 의심으로 바꾸어버리는 한마디의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우리 딸 아주 성공했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임원까지 되었다면서 그럼 연봉도 아주 높겠네. 내 엄마도 우리 서연이 덕분에 마지막은 편안하게 보냈겠구나. 내가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지. 그의 그 한마디가 나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연민의 감정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었다. 그의 그 걱정스러운 말투 속에서 나는 어떤 미묘한 그러나 분명한 계산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그는 나의 성공을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은근슬쩍 떠보고 있었다. 나의 머릿속에서 그가 떠나기 전에 남겼던 그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 다시 떠올랐다. 갚아야 할 빚. 나는 나의 그 차가워진 감정을 숨기고 그에게 아주 순진한 딸의 얼굴을 한 채 물었다.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남기셨던 편지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빚, 정확히 어떤 빚이었어요? 사업 빚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빚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나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그의 눈빛이 아주 순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건 그냥 아주 복잡한 일이었어. 네가 알 필요 없는 어른들의 사정이지. 다 지나간 일이야. 그는 말을 더듬으며 나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내게 돌아온 진짜 이유가 단순히 내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그 숨겨진 목적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 즉 돈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불길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와의 첫 번째 만남을 그렇게 끝냈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식사도 하자고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파헤쳐볼 생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는 나약한 딸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녀가 남긴 모든 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리고 동시에 20년 만에 돌아온 나의 아버지의 그 미스터리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하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터였다. 아버지와의 그 어색하고도 혼란스러웠던 첫 번째 만남 이후 나는 아주 기묘한 이중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다. 나는 겉으로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착하고 마음 약한 딸을 연기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를 만나 함께 식사를 했고 그의 그 길고도 슬펐던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며
그가 지낼 작은 월세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그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이 독버섯처럼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컨설턴트로서의 나의 그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하고 또 기록했다. 나는 그의 그 슬픔 가득한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나의 그런 이중생활은 나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극도의 피로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지금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나의 이 모든 의심이 그저 나의 섣부른 오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는 나의 아버지를 2번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20년 전 그가 나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편지 속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그 미스터리한 한 구절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결국 이 모든 의심과 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비밀의 실체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주 유능하고 또 비밀 유지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아버지 강태수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가 최근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으니까. 탐정의 조사가 시작된 후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대했다. 나는 그가 나의 의심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벽한 딸을 연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내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나 아주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둡고 또 굳어져 갔다. 그는 누군가와 아주 격렬하게 그러나 목소리를 낮춰 다투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몇 번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아니다. 그냥 별일 아니야 라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탐정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의 그날 통화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탐정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첫 번째 보고서를 건네받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기 바로 몇 주 전 강남의 한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아주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다. 그 금액은 그가 평생을 막노동으로 일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협박했던 사람 역시 바로 그 사채업자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모든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가 20년 만에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 그것은 내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그 지긋지긋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남긴 그 막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그의 그 모든 눈물과 그의 그 모든 슬픈 고백은 다 이 목적을 위한 한편의 정교하고도 끔찍한 연극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그를 향한 지독한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가 왜 그토록이나 큰 돈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대체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인지를. 나는 탐정에게 그 사채업자 조직과 나의 아버지 사이의 모든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달라고 의뢰했다. 나의 이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은 이제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의 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거대하고도 슬픈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비밀, 즉 그가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그를 향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도 차가운 경멸과 배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야 했다. 나의 모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역시 내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돈을, 즉 나의 어머니가 남긴 그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복수심이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그의 그 추악한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가 내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절망과 함께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릴 작정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살가운 딸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값비싼 옷을 사주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으며 그의 그 초라했던 월세방 대신 훨씬 더 좋은 오피스텔을 얻어주기까지 했다. 나의 그런 행동에 아버지는 완전히 나의 경계심이 풀렸다고 믿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나를 향한 어떤 안도감마저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제 발로 얼마나 끔찍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탐정을 통해 그와 그 사채업자 조직의 모든 것을 더욱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그리고 내가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그 사채업자 조직의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공범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그 불쌍한 과거를 연기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돈을 뜯어내고 그 돈의 일부를 상납하며 그 조직의 비호 아래에서 살아왔던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모두 정리하여 그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나의 그 말에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내게 당장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에게 며칠 뒤 한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나의 변호사와 함께 모든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자고 약속했다. 약속된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숙권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토록이나 두려워했던 진실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심판이었다. 스위트룸 안에는 나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던 탐정과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들이 함께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나는 그런 그를 아주 차갑고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당신의 그 길고도 추악했던 연극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수집해왔던 그의 모든 사기 행각과 그가 사채업자 조직과 공모했다는 모든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던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건 모두 오해야. 서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그는 마지막까지도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썼다. 하지만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로 아버지가 몸담고 있던 그 사채업자 조직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모든 돈을 독차지하고 도망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러 온 모양이었다. 강태수, 이 배신자 새끼 감히 우리를 속여. 그들은 아버지를 향해 살기 어린 눈으로 달려들었다. 경찰들이 그들을 막아섰고 스위트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아주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시키는 그 지옥과도 같은 풍경을. 잠시 후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나의 아버지와 그를 잡으러 왔던 사채업자 조직원들은 모두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터였다. 나는 홀로 텅 빈 스위트룸에 남았다. 나의 길고도 지독했던 복수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그리고 나의 지난 20년간의 삶을 지켜낸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거나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깊고도 시린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결국 나의 손으로 직접 나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진짜 상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나의 그 마지막 연극이 끝난 후 나의 아버지 강태수와 그를 올가매고 있던 사채업자 조직원들은 모두 경찰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유치장으로 향했다. 내가 그토록이나 원했던 나의 길고도 지독했던 복수는 그렇게 허무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강남 여성 임원 20년 만에 나타난 친부와 사채업자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그 대담하고도 치밀했던 복수극에 혀를 내두르며 나를 무서운 여자 혹은 시대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부르며 저마다의 평가를 내놓았다. 나는 그 모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나 자신을 격리시켰다. 나는 한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나의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잠만 자거나 혹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거나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깊고 짙은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를 지난 20년간 지탱해 주었던 복수라는 이름의 그 뜨거웠던 목표가 사라진 지금, 나는 더 이상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다. 나는 그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피해자로서 법정에 서야만 했다. 사채업자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인정되어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강태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떤 변명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그의 그 굽은 등과 잿빛으로 변한 그 초라한 얼굴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나의 원수를 향한 분노가 아닌 나의 아버지를 향한 어떤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결국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회사에 복귀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일에만 몰두했다. 나는 나의 그 공허한 마음을 일이라는 또 다른 중독으로 잊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교도소에 수감된 나의 아버지에게서 온 첫 번째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나를 원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망설인 끝에 내가 마침내 열어본 그의 편지 속에는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구나. 나는 이곳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게 받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난 40년간 너와 내 엄마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했던 잘못들을 매일같이 참회하고 또 참회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어떤 용서도 어떤 동정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고 싶구나. 부디 너 자신을 용서하거라. 그리고 너의 남은 인생을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말고 너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훨훨 날아가거라. 그것이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원이란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 나는 그의 그 진심 어린 편지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의 진짜 마지막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를, 나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나의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아버지가 20년 전 어머니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가 이 모든 빚을 다 갚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당신들의 곁으로 돌아가리다.
나는 이제야 그가 말했던 그 빚의 진짜 의미를 알 것만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교도소의 면회실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모습에 나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의 첫 번째 질문을, 그리고 나의 마지막 용서를 건넸다. 아빠, 나의 그 한마디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의 길고도 길었던 겨울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서툴지만 그러나 아주 따뜻한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배신과 오해, 그리고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나의 삶은 이제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강태수는 몇 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후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나는 그의 출소 소식을 나의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모른 척해야 할지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를 찾아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나의 아버지를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후회가 깊은 주름이 되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아주 서툴고 또 어색하게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진짜 속내를 숨기거나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보듬어 안으려 노력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을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이제는 더 큰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서연과 태수의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거의 나의 아버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고통받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도움과 함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파트너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뛰어난 컨설팅 능력을 이제는 돈을 버는 데 사용하는 대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상처를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행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보람과 함께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재단 사무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20여 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가 이 모든 빚을 다 갚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당신들의 곁으로 돌아가리다. 나는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야 아버지가 말했던 그 갚아야 할 빚이
무슨 의미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돈의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을 짊어져야만 했던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마음의 빚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맙다, 서연아. 네가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빚을 함께 갚아주는구나. 나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모습으로 나의 삶 전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딸은 그의 숨겨진 목적을 알게 되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시선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복잡하고도 애틋한 관계와 상처와 오해를 넘어 진정한 화해와 용서에 이르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서연 씨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아픈 진실을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며 나아가 그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보듬어 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함께 우리 주변의 가족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와 오해가 있더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대화와 용서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